미생물이란 무엇일까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생물이 미생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쉽지도 않습니다. 대장균, 효모, 푸른 곰팡이 같은 생물들이 미생물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미생물이 어떤 생물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이란 어떤 생물일까요? 한자로는 작을 미자를 써서 작은 생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작다는 의미의 마이크로를 생물이라는 의미의 오르거니즘에 붙여서 마이크로 오르거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를 현미경적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는 맨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생물, 돋보기나 현미경을 이용해야 볼 수 있는 생물을 뜻합니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조명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거리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20에서 25cm 거리에서 0.058에서 0.072mm 정도가 사람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최소 크기입니다. 따라서 이것보다 작은 생물을 일반적으로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사람, 소, 비둘기, 도마뱀, 고등어 등의 동물이 미생물이 아닌 것은 누구나 쉽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나무, 참나무, 은행나무, 갈대, 잔디, 민들레 등의 식물도 미생물이 아닙니다. 미역, 다시마, 김, 톳 같은 해조류도 눈에 잘 보이니까 미생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생물일 것 같은 생물들을 살펴볼까요? 대장균, 유산균, 콜레라균, 효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미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은 어떨까요? 이들은 눈으로 보이는데도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효모와 매우 가까운 친척으로서 균류라고 분류되는 생물들입니다. 그리고 균류 중 일부는 눈으로 잘 보이지만 균류는 모두 미생물로 다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맨눈으로 안 보이는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부른다고 하던 것이 항상 맞는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바이러스는 생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생물로서의 특성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작기 때문에 각종 바이러스는 미생물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미생물은 세균, 균류, 그리고 바이러스도 모두 포함된 매우 다양한 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의 생물에 대해서 크기를 대서 미생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군에 따라서 미생물인 분류군과 미생물이 아닌 분류군으로 나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제외한 지구상에서 발견된 모든 생물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이라는 세 개의 도메인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진화하였으며 그림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먼 친척이고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에서 세균과 나머지 생물 그룹으로 갈라지고 이후에 다시 고세균과 진핵생물로 일찍이 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동물, 식물, 그리고 해조류는 모두 진해생물 가지의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균류와 원핵생물은 모두 미생물에 포함됩니다. 생물 다양성 전체를 보았을 때 동물, 식물, 해조류 등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생물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생물은 미생물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생물 진화에 관한 관점은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는데 세균의 다양성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고세균과 진핵생물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진핵생물 가지의 끝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식물, 동물, 해조류 등 진핵생물 가지의 끝부분에 위치한 일부의 생물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생물은 미생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생물들은 서로 돕기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물 전체 진화를 표현한 이 그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생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고대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체로서 미생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안토니 반 루벤후크가 현미경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미생물을 관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현미경 관찰의 선구자로서 미생물뿐만 아니라 근섬유나 적혈구 등 다양한 대상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는 미생물을 작은 동물이라는 의미로 디르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생물은 동물 아니면 식물로 분류되었는데 루벤후크는 미생물이 동물에 더 가깝다고 본 것 같습니다. 동물상을 파우나, 식물상을 플로라라고 하는데 미생물상을 마이크로파우나라고 하지 않고 마이크로플로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후에는 미생물을 식물과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별개의 생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루벤후크가 만들어서 사용했던 현미경은 현대의 복합렌즈 현미경이 아니라 단렌즈 현미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현미경으로도 미생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최초의 미생물 그림은 1684년 루벤후크가 자신의 이에 끼어 있는 플라그를 관찰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동글동글하게 생긴 세균, 길쭉하게 생긴 세균, 꽈배기처럼 꼬인 세균 등 모양이 다양하다는 것을 루벤후크는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물을 볼 때 모양과 크기, 색깔 등을 제일 처음 인식하듯이 미생물을 처음 관찰했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양과 크기를 제일 먼저 구분하였습니다. 구형을 코커스라고 하고 굽은 막대 모양을 비브리오, 막대기 모양을 바실러스, 나선 모양은 구조에 따라 스피릴룸 또는 스피로키트라고 구분하였습니다. 유산균 중에 락토코커스와 락토바실러스가 있는데 락토코커스는 구형, 락토바실러스는 막대기 모양이라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루벤후크에 비해서 루이 파스테르가 조금 더 친숙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파스테르 유업이라는 기업에서 파스테르 멸균법으로 제조한 파스테르 우유를 팔고 있으니까 이 이름을 자주 접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파스테르는 1887년 파스테르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이 연구소의 초대 소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의 네트워크 연구소인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가 있습니다. 파스테르는 매우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광학 이성질체의 존재를 발견하고 증명하였습니다. 그는 처음 백신을 만든 사람은 아니었지만 백신의 원리를 발견하고 탄저병과 광견병 백신을 개발하였습니다. 미생물 발효의 원리를 발견하고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물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자연 발생설을 반증하여 생명의 발생에 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모든 업적이 모두 미생물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지만 오늘은 자연 발생설을 반증한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발생설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전에 있던 생각들을 융합하여 체계화한 후 17세기까지 큰 문제 없이 믿었던 주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썩은 고기에서 구더기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1668년 레디는 고기가 들어있는 병을 코르크로 막았을 때와 거즈로 막았을 때 구더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구더기는 파리가 있어야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미생물에 의한 부패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도 여전히 발생했기 때문에 자연 발생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종결시킨 것이 파스테르의 실험이었습니다. 1859년 파스테르는 백조 목 모양의 플라스크에 배지를 넣고 끓인 후 두면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조목을 만들어서 공기가 통하도록 만든 이유는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기 중에 생명의 원천인 숨이 있고 이것으로부터 생명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완전히 막지 않고 공기가 통하도록 둔 것입니다. 공기는 통하지만 부패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끓인 후 목을 없애거나 기울여서 배지를 목 입구까지 묻히면 부패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부패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 접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공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조목을 지나갈 수는 없는 어떤 생명이 접종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생물들은 당연히 미생물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물의 자연 발생설은 종언을 고했는데 자연 철학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실험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해가 파스테르가 이 실험을 했던 것과 같은 해인 1859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채로 각자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 것이겠지만 생물이 한 종 한 종 별도로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적인 생각에서 생명은 연관된 생명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파스테르의 입증과 다윈이 설명한 바와 같이 생물은 다른 생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합쳐져서 생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현대적인 사상의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태초에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설명할 수 있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이 어떻게 생기고 진화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버트 코허는 파스테르와 동시대에 활동했으며 두 사람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허는 결핵, 콜레라, 탄저균의 원인균을 밝혔으며 질환의 세균 병원서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코허는 1905년 결핵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파스테르도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것 같은데 왜 노벨상을 못 받았느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이 처음 수여된 것은 1901년입니다. 그리고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파스테르는 노벨상이 처음 시상되기 전에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코허는 다양한 공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균임을 입증하는 코허의 가설을 정립한 것입니다. 코허의 가설은 감염병의 원인을 결정하기 위한 원칙인데 첫 번째, 모든 질병 사례에서 해당 생물이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 병에 걸린 대상으로부터 그 생물이 분리되어야 하며 순수 배양되어야 한다. 세 번째, 순수 배양된 생물을 실험실 조건에서 건강한 동물에 접종하였을 때 동일한 질병을 일으켜야 한다. 네 번째, 접종된 동물로부터 해당 생물이 분리되어야 하고 처음 감염된 개체로부터 분리된 것과 동일한 생물이어야 한다. 등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 와서 실험실 조건에서 순수 배양되지 않는 미생물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4가지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병원균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미생물의 다양성과 처음 미생물을 알아가게 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중요한 발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생물과 좀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우리 생활과 가까운 미생물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번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생물은 아마도 이 미생물일 것 같습니다.
이름은 세카로마이세스 세르비지아이고 발화 방법에 의해서 증식하는 효모입니다. 이 미생물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맥주도 만들고 와인도 만들고 빵도 만드는 미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미생물은 에스리치아 콜라이입니다. 줄여서 이콜라이라고 부르는 미생물은 우리말로는 대장균입니다. 아마도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미생물 이름일 것 같습니다. 주로 식품이나 각종 기구들이 오염되었다는 의미로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듣게 될 것입니다. 대장균이란 이름 그대로 우리의 대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입니다. 가끔은 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대장균은 그 자체로는 병원균이 아닙니다. 위생과 관련된 분야에서 대장균을 검출하는 이유는 쉽게 배양되기 때문이고 오염되었는지 검출하기 쉬운 세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균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분변에서 유래된 병원균이 함께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미생물은 페니실리움 크라이스게눔입니다. 우리말로는 푸른 곰팡이라고 합니다. 이 곰팡이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온 미생물입니다. 그 이유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이 곰팡이로부터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항생제가 발견되면서 세균 감염증에 대해서는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미생물이 어떤 생물인지 어렴풋하게나마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